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오늘은 11장을 읽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10장에서요. 드디어 민자당이 탄생했습니다. 민주자유당. 자꾸 일본의 자민당하고 헷갈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 경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번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148쪽입니다. 특히 민주화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던 김영삼이 변절과 합당 이후 권력 획득에 초점이 맞춰진 그의 정치적 행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명분의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사익, 즉 권력욕이 숨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정치인은 거짓말쟁이이며 정치는 그러한 거짓말쟁이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점차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네, 이 글은요, 강원택, 노태우 시대의 재인식, 전환기의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일부분입니다. 네, 소제목은요, 제14대 총선 참패와 김영삼의 국면 뒤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2년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나의 정치 인생의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다. 그만큼 온 힘을 다했다.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양심과 경험에 비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최대한 성실하게 응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은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정치인은 결과로 이야기하는 존재다. 그 질풍노도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손에 쥔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남았을까?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그 과정을 되돌아본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치, 환경, 민정 125석, 평민 70석, 민주 59석, 공화 35석, 한겨레 민주 1석, 무소속 9석을 만들어 주었다. 황금 분할이라는 이름 아래 야 3당이 상호 협력하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주화 과제를 풀어나가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런 민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종필 두 야당 대표는 밀실에서 그 구도를 깨고 거대 여당을 만들었다. 3당 합당 결과 태어난 민자당의 의석은 무려 216석이 되었고 절대 다수의 위력으로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했다. 국민의 마음 밑바닥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몇몇 사람의 물밑 합의로 뒤엎을 수 있느냐는 소리가 날로 커져갔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정 과반수인 60%는 무난할 것이라고 안이한 예상을 했다. 그러나 웬걸 국민은 3당 합당을 배신으로 보고 50%도 채우지 못하는 의석만 허용했다. 민자당 149석, 민주 97석, 국민 31석, 무소속 21석으로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단순 과반수 의석도 얻지 못한 실패였다. 민자당은 원내 1당 자리는 차지했지만 국민은 인위적 3당 야합으로 이룬 여소야대 구조를 다시 읽겠습니다. 인위적 3당 야합으로 이룬 여대 야소 구조를 다시 여소야대로 환원시켜버렸다. 국민은 구국적 결단이라고 거창하게 포장된 3당 야합의 허구성을 알고 있었다. 국민의 통찰력과 힘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운지 잘 보여준 사례였다. 더구나 총선거의 즈음에 김영삼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책임하에 선거를 치른다 고 거듭 큰소리쳤다. 그렇다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무리한 요구였나? 설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에게 겸허한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한편 우습게 생각해온 정주영의 국민당이 17.4%를 얻고 31석을 차지해 일약 제3당으로 부상했다. 사실 국민당 지지표는 보수층을 흡수해 한 표였고 3당 합당으로 오갈 데 없어진 표가 국민당으로 몰렸던 것이다. 국민당의 부상은 김영삼에게 도전하는 또 한 사람의 강력한 라이벌 정주영을 탄생시켰으며 이 역시 3당 합당이 자초한 결과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일은 선거 결과 민자당 각 계파의 중진들이 대거 낙선했다는 사실이다. 민정계에서는 3당 합당 이후 김영삼 진영에 가까이 간 남재희, 정동성, 김태호가 심판을 받았고 민주계에서는 3당 합당의 주역인 황병태, 제13대 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한 김동규를 비롯한 김수환, 박용만, 김우석, 심완구, 최기선, 신하철 등 중진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3당 합당에 협조한 배신자들을 국민들이 가려낸 결과가 아니었을까? 또한 민자당은 공천 과정에서 민정계를 많이 속아냈다. 그런데 그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거 당선되어 돌아왔다. 이를테면 대구 서갑의 정호용, 인천 북갑의 조진형, 대전 중의 강창희, 대전 서유성의 이재환, 강릉의 최돈웅, 삼척의 김정남, 공주의 이상재, 포항의 허화평, 안동의 김길홍, 상주의 김상구, 진주 하순봉, 거창 이강두, 제주시 현경대, 북제주 양정규, 서귀포 변정일 등이 그들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국민이 원치 않은 3당 합당에 따른 인위적 정계 축출은 정당치 않다는 민심을 반영한 것 아닐까? 아무리 50 민정당이 국민의 따가운 지탄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국민이 알아서 심판할 일이지 당의 공천 과정에서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제거하는 행위는 정당치 않다는 민심의 소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제14대 총선이 실패로 끝나자 민자당 내에서는 자연히 책임론이 부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당사에 나오지도 않았다. 총선 다음날 나는 인사차 박 최고위원 댁을 방문했다. 밤새 개표 상황을 지켜봤는지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표정은 심각했고 찾아온 내방객들에게 말을 아꼈다. 누군가 한마디 했다. 당의 얼굴로 자기 책임하에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던 사람 어디 갔어? 모두가 공감한 말이었다. 그 다음 날에는 청구동을 당선 인사차 방문했다. 김종필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 어려운 선거 치렀지요. 그래서 당선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자기 책임하에 선거를 치른다는 사람이 선거 때 중진들을 반줄에 불러 지지서명이나 받고 있었다니 선거가 제대로 됐겠어요? 이는 나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바쁜 선거 기간 중 최형우는 룸살롱 반줄에 당 중진들을 차례로 불러 차기의 김영삼을 지지해달라는 설득전을 전개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금 반줄이 나와서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요. 반줄이 아마 룸살롱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들 차려야 해요. 할 소리도 해야 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도 해야 합니다. 최고위원님, 그래도 당에 나가셔서 총선 이후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책임질 때는 언제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당사에 무슨 낯으로 나갑니까? 집에서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는 최고위원직도 내놓을 태세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 최고위원도 나도 최고위원직 사태를 포함해 일체의 책임질 각오라고 주변에게 말했다.
이를 계기로 민정계는 동요했다. 우선 당 삼역이 책임을 통감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볼멘 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영삼은 즉각 반응했다. 당 삼역은 어려운 가운데 애를 많이 썼다.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총선 전에 대선 후보 가시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특유의 뻔뻔함으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예견되었다. 3월 27일 총선 결과를 두고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의 양자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은 예상대로 역습을 취했다. 총선 이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대통령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5월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자 라고 제안했고 노태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추대를 요구해온 김영삼은 경선으로 돌아선 대신 5월 전당대회를 요구해 관철한 셈이었다. 이로써 총선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일거에 국면이 바뀌었다. 김영삼은 난국에 처할 때마다 국면을 전환하는 데는 선수였다.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시선을 대통령 선거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다음날 전격적으로 당내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로서는 노 대통령이 임기를 10개월이나 남겨두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가시화되면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고분고분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당시 민정계 내에서는 5월보다는 8월쯤 전당대회가 적절하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박태준, 김종필 최고위원도 모두 의아해했다.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조기 전당대회 수용에는 노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 간의 사후 보장 미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노 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 장관과 김영삼 대표 측 김창근 간의 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라인을 통해 노태우의 사후를 보장한다는 김영삼 측의 굳은 미략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아니, 내각제 합의도 쉽게 깨버렸는데 김영삼과의 미략을 믿다니. 민정계 내에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내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이 시작되었다. 김영삼도 자신이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상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경쟁 상대로는 과연 누가 있을까? 네, 다음 소제목은 청와대의 박태준 비토입니다. 3월 28일 김영삼이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직후 나는 박태준 최고위원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그의 의견을 물었다. 김영삼 대표가 저렇게 나오는데 민정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노 대통령이 나나 김종필 최고위원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결정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의논합시다. 그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참고 있었다. 제가 잠깐 이 사항을 설명드릴까요? 이 당시 이제 3당 합당을 해서 김영삼이 당에서는 대표 최고위원이 됐고요. 최고위원으로 박태준 그리고 김종필이 있었습니다. 이게 각각 그 합당한 세 주체의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 당에서는 청와대가 당 총재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정계의 좌장이 박태준 최고위원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종필과 김영삼이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원래 내각제 합의 각서가 있었다고 서로 주장했고 그게 지금 나중에 김영삼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당무를 거부하는 일도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박태준과 김영삼은 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종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김종필은 원래 내각제주의자, 그러니까 충청도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내각제가 되어야 본인이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내각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각서 파동이란 게
앞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참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박태준은 군 선배입니다. 노태우에게는 선배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을 만든 사람이고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 대통령에게는 심기가 불편하면 좀 선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태우가 좀 어려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민정계가 단결해 무엇인가 결정하면 나설 뜻이 있음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어서 박철원, 그 다음으로 신명보, 이자헌, 장경우 등과 의견을 나누었다. 대체로 민정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었다. 박철원은 뭔가 청와대 기류를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 확인해 보았지만 그도 아무런 대화가 없는 듯 했다. 청와대의 처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릴 뿐이었다. 나는 우선 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했다. 소문대로 김영삼과 묵계가 있는 것인지 장차 민정계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힌트라도 얻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청와대에 면담을 신청했다. 나는 면담만 기대했는데 노 대통령으로부터 3월 30일 오찬까지 함께 하자는 통보가 왔다. 나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청와대로 갔다. 각하, 전당대회를 조기에 갖기로 한 것에 대해 많은 말이 있지만 이미 각각해서 결정하셨으니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어떻게 대회를 원만히 치르느냐는 것입니다. 또 각하께서 경선하라고 강조하셨으니 이 문제도 저희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민정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각하의 방침을 듣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면 김영삼 측에서 뒷말이 있을 것이니 그간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들만 잠시 보고드릴까 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노 대통령은 계속 말해보라는 표정이었다. 저는 원래 자유경선제를 주장했지만 지금의 형세는 민정계가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주자로 박태준 최고위원을 밀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 이 의원, 박태준 최고위원은 안 됩니다. 우리 민정계 수장인데 왜 안 됩니까? 노 대통령은 뒷조사를 통해 확보한 박태준 최고위원의 약점을 이야기했다. 나로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사실이든 아니든 공개되면 박 최고위원에게는 대단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정보가 자기 앞에 놓인 문서 봉투에 들었는지 내용은 보여주지 않은 채 그 봉투를 탁탁 쳤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뭔가 박 최고위원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노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입증할 만한 그 이상의 정보나 자료를 나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대로 김영삼에게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오랫동안 자유경선제를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의 출마를 반대하신다면 아무런 준비는 안 됐지만 저라도 나가야겠습니다. 자유경선이니까 누구라도 뜻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김영삼 대표에게 독상을 차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노 대통령이 나의 출마도 반대하리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는 의외로 나를 응시하면서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말리지 않겠네 라고 쉽게 답했다. 그런데 청와대 면담 직후 대화 내용이 와전되어 흘러나왔다. 내가 노 대통령에게 박 최고위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박 최고위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청와대였다. 노 대통령의 복잡 미묘한 행태에 내가 또 한 번 걸려든 것이었다. 노태우 회고록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김 대표가 선언을 한 다음 날 이종찬 의원이 긴급 면담을 요청해 왔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저는 가깝게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으니 승낙해 주십시오 하는 승인을 받으려고 뵙는 것이 아닙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후보 경선에 나섭니다 하고 통보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후배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YS의 돌출 행동을 왜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이 꼴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 같았다. 이 의원은 자신도 후보 경선에 나가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한편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공정하고 대쪽 같은 이충구 사무총장이 경선 실무를 관리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상의 내용은 노태우의 노태우 회고록 상곤 507쪽부터 50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그날 대화의 큰 줄기는 민정계도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고 청와대에서 박 최고위원은 출마 불가라고 하여 대안으로 나의 출마 문제가 거론된 것뿐이었다. 그날 노 대통령이 나에게 피력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경선을 한다고 했으므로 누구든지 나와도 좋다. 둘째, 다만 민정계가 단일 후보로 나오는 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계파로 나누어 경쟁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킬 수 있고 또 민정계가 다수이므로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셋째, 민정계는 누구라도 경선에 나서는 것은 괜찮지만 박태준 최고위원의 출마만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박 대표는 민정계의 수장이므로 민정계가 자연히 뭉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파별로 다투는 양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영삼 측은 박태준 최고위원이 경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이미 노 대통령과 밀약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만약 박 최고위원이 출마를 강행하면 무엇인가 숨겨진 약점을 쥐고 비상수단을 쓸 것 같은 분위기도 알아챌 수 있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즉시 나는 이한동, 다시 읽겠습니다. 아현동 박 최고위원 댁으로 갔다. 노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하지는 못하고 말을 돌려서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최고위원님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다시 읽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내가 나가면 김영삼 대표보다 훨씬 국가를 위해 좋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나의 설명에서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을 이어갔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나와의 면담을 피하는 것도 그런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군. 그래도 더 확인해봐야겠어. 직접 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 만난 박 최고위원은 무척 화가 나 있었다. 그러나 박 최고위원은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자신의 소신을 접지 않았다. 포항제철 회장직을 내놓고 주변 정리를 하는가 하면 연일 당내 중진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난처해진 것은 나였다. 내가 청와대에 가서 박 최고위원의 출마를 저지했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이 나서면 적극적으로 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그의 출마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고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 보니 박 최고위원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다. 이만저만 난처한 것이 아니었다. 민정계 내부가 속앓이를 하는 사이 민정계 중진 9명이 3월 31일에 공개적으로 김영삼 지지 성명을 냈다. 김윤환, 금진호, 남재희, 김용태, 정순덕, 김종호, 정재철, 김진재, 이용희 등이 김영삼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이것은 노 대통령의 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는 신호였다. 이들의 성명은 절대 다수의 민정계 의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그들의 생각을 담아 밝히건대 국가 장래를 위하는 방향에서 대통령 후보는 순리에 따라 김영삼 대표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부산 경남 의원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나와 수시로 전국을 논의해왔던 남재희와 정재철은 사전에 나에게 이런 방구 기뜸도 없었다. 그리고 노 대통령과 동서지간인 금진호가 공개적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알아서 기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이것은 노태우와 김영삼 두 사람 간에 모종의 약속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 남재희는 서울 출신이고요. 서울 강서구 지역구였고 그리고 정재철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재철의 아들이 정문헌입니다. 전에 NLL 공개로 그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정문헌이 정재철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노태우와 김영삼 두 사람 간의 모종의 약속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민자당의 경선 전국, 그 중에서도 민정계의 행보는 이렇게 처음부터 비틀거리고 있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김종필의 미략입니다.
박태준 최고위원은 단단히 화가 치밀었다. 노태우의 대리인으로 민정계를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는데 구인이 사전에 이런 방구 없이 딴 살림을 차린 것에 화가 난 것이다. 즉시 방 김영삼 의원들을 모았다. 4월 2일 오후 박태준, 이종찬, 이한동, 신명보, 박준병, 박철원 등 6인이 모였다. 중진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가운데 내심 경선에 나설 생각을 갖고 있던 박태준, 이한동과 나를 제외하고 보면 박준병은 김영삼 편으로 가려다 박태준의 권유에 따라왔을 뿐이고 박철원은 3당 합당의 주역으로서 감정적으로 김영삼과 불화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신명보만 순수하게 민정계의 의리를 지킨 셈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중구난방 제기되었으나 정리하면 이렇다. 여기 참여한 사람 중에 박준병은 군인 출신 5.18 그리고 1212 때 전두환 노태우에게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 사무총장 같은 걸 합니다. 1. 민정계 단일화는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방 김영삼으로 가면 자칫 명분을 잃을 수 있다. 정권 재창출의 그림을 먼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김영삼 쪽으로 넘어간 구인이 맹렬히 민정계 포섭 공작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의 설득 논리는 왜 김영삼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단순히 이길 수 있는 후보니까로 요약된다. 우리는 논리적인 정당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3. 방 김영삼 그룹은 후보 단일화 작업을 소리 없이 종결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민정계가 뭉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4.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이날 박태준 최고위원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청와대 쪽 견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인 4월 3일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학의 중진 김용환을 만났다. 노태우와 김영삼의 행보에 김종필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또 내가 경선에 나서는 문제에 대한 그의 반응도 궁금했다. 김용환은 김종필이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1. 김종필은 김영삼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고 있으나 아직은 분명한 태도를 정하지 않고 관망 상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이종찬은 우선 당내의 잠재적 반대 세력들을 무마해야 한다. 그동안 앞뒤 가리지 않고 뛰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거나 만나지 못한 의원들 사이에 섭섭해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3. TK가 일반적으로 이종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김영삼 지지도 아니다. 이를테면 김인원과 금진원은 확고하게 김영삼 지지 쪽이지만 김복동, 박철원은 철저한 방 김영삼이다. 그 사이에서 정호용은 관망세이지만 김영삼 지지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정호용은 이종찬이 자기를 앞지른 데 대해 자존심이 상해 있다. 4. 김종필은 복잡한 심리구조를 갖고 있다. 좀 더 정감있게 접근하라. 지금 상황으로는 낙관할 수 없다. 그도 이종찬은 아직이라는 마음이 있다. 나는 친구 김우중을 찾았다. 그에게 김종필을 설득해 나를 돕게 만들도록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김우중은 근일 중 자신의 시흥 별장에서 김종필, 김용환과 3자 회동을 갖고 확실하게 지지하도록 부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밤늦게 청구동 집으로 김종필을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김영삼의 행동에 몹시 불쾌해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김영삼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 조참 모임에서 또 문제 발언을 했다. 그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청와대 회동에서 정권 재창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해왔다고 소개하면서 노 대통령 자신이 중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정권 재창출 때까지 노 대통령과 나는 한몸이 돼서 간다는 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결국 경선이란 형식에 불과하고 노 대통령은 이미 김영삼과 한몸이 되었다는 문제의 발언이었다. 청구동에서 나는 이런 들러리식 경선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김종필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4월 8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청와대에 가서 하고 올 거예요 라고 다짐했다. 결심이 단단해 보여 기대가 되었다. 특히 그 무렵 노태우도 김영삼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와
비례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김영삼은 그동안 제14대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당보다 행정부에서 악재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5월 전당대회 개최가 결정되자마자 이런 방구 사전 의논도 없이 경선 출마를 선언하더니 이제는 노태우와 이미 한몸이 되기로 했다면서 경선은 하나마나라는 식으로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태우는 분개하며 김영삼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낌새를 청와대 내의 친김영삼 측에서 알아차리고 급히 이만섭에게 SOS를 쳤다. 김종필과의 회동을 앞둔 노태우가 마음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게 할 사람은 이만섭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4월 8일 노태우와 김종필의 만찬회동 직전 이만섭이 급히 청와대를 찾았다. 그는 노태우와 대구 동양이고 나이도 같았다. 고등학교는 다르지만 이만섭도 한때 공군 사관학교에 다니는 경험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하는 사이였다. 게다가 그는 그때 이미 육선 의원의 관록을 자랑하며 정계의 중진이어서 노 대통령도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만섭을 만나자마자 김영삼의 최근 행보를 나열하며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만섭은 지금 김영삼의 행동은 모두가 몸이 달아서 나온 행동일 뿐 본심에는 하등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을 다독였다. 그리고 슬쩍 노 대통령의 의견을 타진했다. 혹시 박태준을 대안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노 대통령은 박태준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를 모두 전하면서 그는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 틈을 타서 이만섭이 다시 말문을 열었다. 내가 수십 년 김영삼을 봐왔는데 그는 약속을 지킬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후보가 안 되면 탈당도 불사할 사람입니다. 이만섭의 말은 설득과 협박을 모두 담고 있었다. 이만섭은 노태우를 설득한 효과가 있다는 낌새를 챈 것 같다. 그러면 김영삼 대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노태우는 빙그레 웃었다고 한다. 소위 부답이었다. 소위 부답은 답은 하지 않더라도 웃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섭은 대통령 접견실에서 나오면서 밖에서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던 이병기 의전수석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마음을 돌렸다는 사인을 보낸 뒤 청와대를 떠났다. 그리고 김영삼에게는 그날 김종필의 청와대 회동이 끝난 뒤에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시기를 기다렸다. 그날 오후 6시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이 끝난 상황에서 김종필이 청와대를 찾았다. 노태우는 김종필이 당무를 거부하고 집에 칩거하며 여러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찬 전에 의중을 떠보기 위해 말을 돌렸다. 새 인물을 내세우면 어떻습니까? 단수가 높은 김종필은 금세 이 말이 성동격서임을 알았다. 새 인물이 나오면 5.16이나 12.6 같은 큰 소용돌이를 각오해야 합니다.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돌파력이 대단합니다. 전국에 대혼란이 와도 각오하시겠다면 그 의중을 따르겠습니다. 김영삼의 과거 행태와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에 대해 많은 잡담이 오갔다. 노태우는 그 가운데서도 이종찬은 아무리 군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해도 군 출신입니다. 그가 경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나는 군 출신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불가론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나와의 대화에서 결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출마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권유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대화 끝에 노 대통령이 본론에 들어가고자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뗐다. 그러자 김종필이 만류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말씀하지 마세요. 말이 또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알아서 들었습니다. 김종필은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 청와대를 나왔다. 그는 변신의 명수였다. 즉각 김영삼의 경선본부가 차려진 하얏트 호텔로 갔다. 아마 김영삼은 그때 김종필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성질 급한 김영삼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후보가 되면 운정은 김종필호입니다. 운정이 당을 맡아주시오. 모든 권한을 일임하겠습니다. 당권은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몇 가지 다짐합시다. 집권하면 정부를 내각제 정신으로 운영하겠습니까? 나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 야당에서 하듯 모든 것을 급속하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현존하는 모든 체제는 경제발전 단계부터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나온 것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꾸면 큰 혼란이 생길 겁니다. 원장의 말을 알아듣겠습니다. 3당 합당의 정신이 지금까지 있던 정부를 지키라는 뜻으로 알고 운정의 말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종필은 그 순간 김영삼이 매사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 오히려 불안했다. 이 사람은 내각제 것을 쓰고도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약속이 무슨 쓸데가 있을까? 거사는 김영삼입니다. 내가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요. 그리고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소. 김종필은 청구동으로 돌아왔다. 이날 김종필과 김영삼의 전격적인 회담을 두고 4.8 밀약이라고 부른다. 그날 밤 나는 오유방, 장경우 등과 함께 노태우와 김종필의 회동 결과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김종필은 단호하게 할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무엇일까? 나는 청구동의 비서관에게 도착하면 즉시 찾아뵙겠다 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너무 피곤하니 다음에 연락해 주겠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판이 기울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조간신문에 김종필의 언급이 실렸다. 나의 결심은 내려졌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유보하겠다.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 특유의 아리송한 말투였지만 누구든 그 진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언론에서 말하는 4.8 밀약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로서는 혼란스러웠다. 김종필이 내가 이번에는 할 말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는 김종필의 변심을 지켜보며 청와대와 김영삼 측에서 숨기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밀약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처세술인가? 아니면 세상만사를 조율할 줄 안다는 제갈량적인 발상인가? 5.16의 기획자였고 한때 2인자의 위치에서 공화당을 조직한 사람이 할 말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김종필을 두고 영상이 영상다워야지 라고 개탄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이런 태도를 두고 한 말이었나? 여기서 영상이란 얘기는 장관들 중에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사실 김종필은 1980년 서울의 봄 직후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뒤 달라진 모습이 여러 군데서 감지되었다. 과거에 5.16을 주동했던 패기만만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 현실에 민감하고 타협하는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4월 13일 청구동을 다시 찾은 나에게 김종필은 이렇게 말했다. 정치란 현실이야. 꼭 최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차선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기 바래요. 김영삼을 지지하게 된 것이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암시였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를 돌파해 나가자는 것이 나를 지지하는 동지들의 결의였다. 네, 다음 소제목은 민정계 후보 단일화입니다. 김영삼과 김종필의 회담 다음 날인 4월 9일 청와대 주례이동을 마치고 나온 김영삼은 어느 때보다 자신있게 헌정사상 집권당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다. 나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경선 판국이 김영삼에게 완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정계 내의 친김영삼 그룹과 공화계까지 확보했으니 진영이 탄탄하게 짜인 것 아닌가. 그 외에는 질이 멸렬한 상태였다. 그러나 세상이 꼭 세력이 막강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민정계 내에서 김영삼과 대결할 수 있는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소리가 급격하게 일어났다. 박태준, 박준병, 박철원, 신명보, 양창식, 이종찬, 이한동 등 7인은 그날부터 부지런히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지지가 단연 앞섰다. 그 다음으로는 나와 이한동이 호각을 이루었다. 우리는 15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론에 약속했다. 하지만 16일까지 아무 소득이 없었다. 나와 이한동의 출마 의사는 분명했는데
박태준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었다. 모든 시선이 우리 7인에 쏠렸고 언론에서도 흥미거리로 연일 보도했다. 17일 오후 3시 박태준은 롯데호텔 4층 아테네 가든에서 7인 모임을 소집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경선 출마를 포기합니다. 이종찬, 이한동 두 분이 빨리 단일화 협상을 끝내십시오. 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우리는 오히려 당혹했다. 그날 오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박태준이 경선 출마를 포기한 이면을 역사에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나는 최근까지 박태준 최고위원이 노태우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돌아온 뒤에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태우 회고록에서는 이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다. 다음은 노태우 회고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박 최고위원에게 출마하지 마십시오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 말이 많았다. 내가 이중 플레이를 한다느니 결단력이 약하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원래 남의 의견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내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박 최고위원에게 박 선배께서는 포철을 성공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근대화의 이바지에 신화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쟁자들이 온갖 약점을 과장해 상처를 입히려 할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로 내 뜻을 이야기하면 그가 적당히 명분을 찾아 후보 출마를 철회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에 보고서를 받아보니 철회는커녕 그대로 밀고 나갈 태세라는 것이었다. 나는 박 최고위원을 다시 만나려 했으나 마침 남부지방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박 최고위원에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내 참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후 그 참모에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올바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지시했다. 지방에 있는 동안 전화 보고가 있었다. 그분과 관계되는 자료를 정리해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심사숙고한 끝에 후보 철회를 결심했다는 내용이었다. 네, 지금 읽은 내용이 노태우 회고록 509쪽부터 11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노태우 대통령이 말한 참모는 이상현 안기부장이었다. 이 부장은 노골적으로 박태준에게 경선 포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그날은 4월 16일이었다. 박태준이 항변했다.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압력을 가하는 것이오. 여기 CIA에서 제보한 것을 보시오. 김영삼은 안 돼요. 나는 CIA 문서를 직접 본 일은 없으나 보나마나 김영삼 불가론이었을 것이다. 진짜 CIA 문서인지 나도 의심이 갔지만 박태준은 이를 굳게 믿고 있어서 이상현에게 항변했던 것이다. 제 말대로 하십시오. 절대 출마 못합니다. 이유를 말하시오. 제가 이렇게 진언했는데도 불응하신다면 최후 수단밖에 없지요. 이상현은 정보보고서 꾸러미를 내놓았다. 그리고 불응하면 비상수단으로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박태준 같은 강철 의제 소유자도 흔들렸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맙시다. 박태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이미 김영삼의 집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언하는 듯 했다. 어쨌거나 박태준은 결국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총선이 아니고요.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저녁 7시 식사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박태준의 표정을 살피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애둘러 헛말만 빙빙 돌렸다. 박태준이 저렇게 표정이 어두운데 나나 이한동이 드러내놓고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다. 참다 못한 박태준은 소리를 빽 질렀다. 두 사람이 옆 별실에 들어가 합의하시오. 우리는 이 방에서 기다릴 거요. 마치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방식처럼 하라는 주문이었다. 이한동과 나는 별실로 갔다. 분위기가 참으로 어색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각종 조사에서 내가 그래도 지지율이 약간 높으니 이번에 나에게 기회를 주면 앞으로 우리 둘이 당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이한동의 입장도 확고했다. 지금 우리 당이 마치 군 출신, 육사 출신의 당처럼 됐소. 그래서 병영 색깔의 정당이라는 지적도 받았소. 국민의 소망은 문민정부를 만들라는 것으로 이해하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나서서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는 나의 약점을 찔렀다. 그의 말은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 당에 육법당이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육사 출신과 법대 출신, 특히 판검사 출신이 유난히 많았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법관 출신인 그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나는 그 점도 맞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김영삼 대표를 정면으로 반대해왔소. 김영삼 대표가 민주화 투쟁에는 큰 공적을 세웠지만 이제 정부를 경영관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고 후보로는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소.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경선 출마를 결심했소. 이한동은 양보하지 않을 태세였다. 민정계가 꼭 단일화할 필요가 없이 각자 나가서 경쟁하도록 합시다. 나는 그의 의견에 찬성할 수 없었다. 만약 각자 나가서 뛴다면 김영삼 대표가 가장 유리하게 될 것이오. 그러나 그는 자유경선이므로 각자 자유사에 맡기자고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다. 박태준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불같이 독촉했다. 무엇들 하는 거요? 빨리 결정하시오. 그렇게 다그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이번에 만약 누구로든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당의 후보로 선출되든 안 되든 자기는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고 서약하도록 합시다. 나와 이한동은 수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정이 되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태준과 나머지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결하면 자칫 대결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 피하고 싶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마지막 권유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한동도 내키지 않았지만 수락했다. 표결 결과 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다행히 이한동은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면서 나와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때가 18일 0시 40분 마라톤 회의였다. 아테네 가든의 방문을 개방했다. 기다리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소감을 밝혔다. 민정계 후보 단일화는 박태준 최고위원과 이한동 의원의 살신성인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을 포함해 장시간 토의에 협조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태의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둘째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청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국민의 여망과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당내 경선에 임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영삼과 경선에서 대결하기로 결심한 지금 이종찬 의원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선 전초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